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소기업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추문갑입니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현안 중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죠. 기업 승계제도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장수기업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외 같은 경우에 장수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외 같은 경우에 장수기업의 정의를 하면 살펴보면 통상 업력이 100년 이상 된 기업, 그리고 선대부터 시작해서 2대 이상 가업을 지속한 기업을 장수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전 세계에서 장수기업이 가장 많은데요. 일본의 경우에 규모는 작지만은 100년이 넘는 이 유서 깊은 업체들을 노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산업의 역사가 굉장히 작죠. 1962년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우리 산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진흥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 수명 이상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업력 30년 이상 된 기업을 우리는 장수기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장수기업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나라는 업력이 굉장히 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화의 역사가 짧은데 100년 이상 된 우리나라 기업은 10개에 불과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산, 동아약품, 우리은행, 몽고식품, 조선호텔 이 정도가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산업의 역사가 긴 애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0년 이상 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무려 33,000개가 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13,000여 개 정도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독일이 한 10,000여 개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넘은 업체들도 전 세계 한 58개국에 8,785개사가 존재를 합니다. 이 중에서 일본이 가장 많습니다. 일본이 3,937개사로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독일이 1,563개 정도 됩니다.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신뢰 문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형 경영자와 후계자 간의 신뢰 문제가, 신뢰가 없으면 결국은 그 기업을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을 들 수가 있겠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기업도 변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혁신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세금, 그다음에 정부의 장수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 이는 정부의 정책,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장수기업의 성장 요건, 신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족기업 생존율을 보시면 창업자 세대는 한 70%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대 들으면 30%, 3대 14%, 4대 들어오면 4%로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만큼 장수기업이 생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족기업이 장수경영에 가장 실패하는 큰 원인은 가족 문제와 승계 문제입니다. 곧 신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시아 가족기업 중 5개 기업 중에서 3개사가 경영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대한항공 그랬죠, 효성 그랬죠, 한국타이어 그랬죠. 대부분이 보면 승계 과정에서 경영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장수기업들 같은 경우에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 장수기업 성장 요건, 혁신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그 보진제를 예로 들어보면 일제시대인 1912년도 설립이 됐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1950년대 국정교과서, 그 다음 70년대 대학예비공사 시험지, 그리고 전 세계 성경시장의 30%를 인쇄한 100년 된 인쇄기업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인쇄 불황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년째 적자가 지속되면서 2020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반면에 혁신에 성공한 기업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말표 산업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25 직후인 1955년도에 구두약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두약, 요즘 구두 안 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가업을 물려받은 3대체 정홍교 대표라는 분이 가업을 물려받으면서 2014년도에 남성 화장품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이 말표 브랜드를 응용을 해가지고 2020년에는 CU와 협업해서 말표 맥주도 출시하고요. 올해는 NFT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표 산업의 구두약 매출은 5%에 불과합니다. 아마 말표 산업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았으면 아마 앞에 설명들은 보진제처럼 아마 이 기업은 소기업에 머물렀거나 문을 닫았을지 모르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부의 세금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공식적으로 50%입니다. 50%다 보니까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는 기업 승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4천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자산가액 500억 원 한도의 가압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적 승계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할 경우에 100억 원 한도의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신뢰 문제도 있을 거고 우리 대국 국민들의 인식, 그다음에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후계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 내에 그 중소기업진흥법에 의거해 가지고 2008년부터 가업승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부와 공동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 제도를 201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100년 가게 육성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대문 시장도 그렇고 곳곳에 보면 뭐 소상공인 100년 가게라고 이렇게 지정된 기업들을 아마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장수기업이 왜 많이 탄생해야 되는지 경제적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의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업체 수는 장수기업이 우리나라 전체의 4.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21.3%, 자산은 28.6%를 무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장수기업이 업력이 높아질수록 고용 능력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업력이 올라갈수록 R&D 투자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수기업이 우리 사회에 많이 탄생을 해야 대한민국이 새롭게 성장 정책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장수기업의 경영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그 장수기업 대부분이 가족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한 92%가 장수기업이고요. 유럽의 경우도 60% 이상이 장수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대부분 그 가족기업입니다. 가족기업인데 전체 제조업의 한 85%가 가족기업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뭐 삼성, LG, 현대, SK 우리나라 대기업들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상호 출자 재산 기업 포스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가족기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기업이 결국은 장수기업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수기업, 지금 가족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고 기업 CEO도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상속 증여세 부담입니다.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의 지원 제도가 있지만은 비현실적인 기업 승계 지원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 승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 이 네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급속한 고령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2026년이면 총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2050년이면 우리 고령화 비율이 37.4%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서 무려 3위가 됩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의 평균 연령을 보면 53.4% 4세가 다른데 계속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세 이상 CEO도 1만 명이 넘는 이런 실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과도한 상속 증여세 부담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 세율을 보시면 일본이 55%, 한국이 50%,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 4%에 불과하죠. 한국은 지금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속세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회원국인 OECD 회원국을 보시면 38개 회원국 중에서 17개 국가가 이미 기업 승계 시에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이제 유일하게 상속세가 높은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일본은 경영 승계 원활화법을 2008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후계자가 경영을 승계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전부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상속 증여세가 기업 승계 시 가장 높다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현실적인 기업 승계 제도. 그러면 상속세가 높으면 정부의 지원 제도를 통해서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한번 장수기업이 가장 많은
일본과 독일,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경우에 기업 승계 시에 상속 증여세를 85%에서 10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공식적인 상속세는 55%입니다. 그렇지만은 후계자가 기업을 승계하고 그 회사를 매각하거나 문을 닫지 않는 한은 2018년부터 상속증여세를 100% 납세에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사를 팔 경우에 상속세를 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면 100억 원 우리 매출액 4천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 사전에 사후에 그러니까 현 경영자가 죽고 그다음 후계자가 기업을 승계할 경우에 이걸 이제 사후 상속 공제 제도라고 하는데 500억 원 한도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전에 경영자가 이제 살아 있을 때 후계자한테 미리 계획적 승계를 위해서 정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여세 가세 특례 제도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100억 원 한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후 요건입니다. 경영자가 후계자가 경영을 이어받으면 7년 동안 업종 변경이 현재는 중분류만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가 변하면서 기업이 계속 혁신을 해야 되는데 업종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장애가 되는 거죠. 이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5년 평균 92건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사전에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 정의를 활용한 실적은 5년 평균 180건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아주 요건이 쉬운 독일의 경우에 지난 8년간의 가업 상속 공제를 이용한 건수를 보면 13,000건이 넘습니다. 사실상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정부의 가업 상속 공제를 다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2018년도에 후계자가 그 기업을 물려받으면 100% 상속 증여세를 납세 유예해 주는 제도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17년까지 정부의 가업 상속 공제를 활용한 기업이 369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특례 조치가 시행되면 첫 해인 2019년도를 보면 3,815건으로 100배 가까이 가업 상속 공제를 이용한 기업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는 기업 승계에 대한 인식이 부의대물림이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부동산이라든지 현금을 물려받은 일반 상속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상속은 동일한 잣대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그 기업이 매각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몫은 우리 국가와 사회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책임의 대물림으로 봐야 된다는 인식을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 주제 발제인 기업 승계제도 개선 방안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세계 최고 수준,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속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 승계 시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50%인데 OECD 평균이 25.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5%대로 획기적으로 낮출 것을 제안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정부의 승계 원활화를 위한 가업 상속 공제 활성화를 위한 사전 사후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시대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업종도 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업을 물려주고 나서 7년간 중분류 범위 내로 업종 변경이 제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대분류로 확대하거나 아예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업 상속 공제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 가업 승계 이후에 업종 변경에 대한 제한 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을 전환할 경우에 보조금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조금은 뭐 차지하더라도 상속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그런 측면인 거죠. 자, 두 번째는 현재 이 가업 상속 공제를 활용하려 그러면 비상장사는 50% 이상, 상장사는 3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현실을 들어보면 30% 이상 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상장인 경우에 최대주주 지분율을 30%로 완화하고 상장사는 15%로 낮춰야 된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가업용 자산 유지 업무라는 게 있는데요. 7년간 90%,
5년간 80%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수도권 공장이 지방을 이전하면 땅을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땅을 팔면 지방으로 가면 회사를 넓힐 수가 있죠. 그러면 기계 설비도 넓힐 수가 있는데 동일한 자산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R&D 투자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한 자산을 전부 과학 관련 재투자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면제해 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기간이 현재 7년인데 일본의 경우에 5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신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사후 관리 기간을 단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획적 기업 승계를 위한 가세 특례 제도 합리화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요즘 아버지 경영자들이 80, 90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도 60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전에 가압상속 공제는 형 경영자가 죽고 나서 후계자인 아들이 기업을 물려받았을 때 지원을 받는데, 근데 CEO가 고령화돼 가니까 이게 사전에 정신이 멀쩡할 때 계획적으로 기업을 승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적 승계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여세 가세 특례 제도를 현실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전에 이 정여를 할 경우에 한도가 1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게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죠. 매출액 4천억까지 대상인데 이 한도가 100억이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압상속 공제와 동일하게 500억 원까지 한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여자의 범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사전 승계를 할 경우에 아버지가 아들한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본도 그렇고 외국의 사례도 보면 이게 손자한테도 직접 상속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 경영자가 아들이 아니라 손자한테도 바로 승계할 수 있게끔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도 사전 정여도 할 수 있는 기업도 법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인 기업까지 늘려달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따지지 않고 고용 승계 내지 기업을 키울 수만 있다면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폐지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여세 납부 방법도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승계받고자 하는 재산 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산 가액이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의 정여세를 부과하고요. 30억이 넘어가면 20%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승계 이후에 형 경영자가 작고를 하게 되면 다시 이 회사가 크게 되면 추가로 정산을 해서 추가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자는 건데 첫 번째 대안으로 상속 개시 시점까지 정여세를 아예 내지 않고 사전 정여를 택했다면 형 경영자가 작고했을 때 그때 이제 정여세를 납부를 해달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가세 종결을 처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한번 정여세를 납부했으면 지금은 형 경영자가 작고하면 다시 이 가압상속 공제와 동일하게 이걸 상속세하고 다시 이게 정산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만약에 키우게 되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경영승계 원활화법을 제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기업 승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정여세법에 따라서 가압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체계적으로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런 중소기업 승계지원법 제정을 이렇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라는 게 201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31개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업력이 45년 이상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업력이 45년 된 기업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산업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장수기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소기업진흥법에 3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년 정도로 완화를 시켜서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을 이 모수를 좀 넓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이라든지 부동산, 금융업은 명문장수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업종 제한, 왜 건설업이라고 명문 장수기업이 나오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명문 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에서 소규모 기업이라든지 전통 기업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다수의 명문 장수기업을 좀 지정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명문 장수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부 정책에 우대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감한 인센티브를 투여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장수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상 그 우리나라 100년 대계를 위한 뭐 장수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